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날씨도 덥고 또 요즘 또 새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는 이런 때라서 조금 조심이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이영묵 회장님께서 다시 저를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번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광노은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아주 멋지게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아주 제가 강의하기가 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자 교수는 아니고 그냥 교수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붙은 그런 직은 아닙니다. 그냥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이 글로벌 시대의 한국 이 제목을 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45분에 이걸 집약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 역사가 넉넉하게 잡아서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한 5천년의 역사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동안 우리 한국이 전성기를 누린 때가 언제였을까? Golden Time of Korea. 그러니까 어느 때가 가장 우리 한국이 이때가 우리 한국의 전성기였다. 혹시 이런 그 대답을 그 대답 맞추면 제가 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대답을 드리죠.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한국 역사 가운데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외교, 정치, 민주화, 자본주의, 그리고 또 인적 자원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한국을 빛내고, 올림픽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 한국의 전성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한국의 기술과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뻗어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국가가 반동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을 때가 지금이 가장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SK라든가 이건 우리가 정말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자면 한국의 전성기가 지금입니다. 문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성기를 유지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이 전성기를 더욱더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정사를 하든지 사업하든지 어느 정도 창업이 돼서 올라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그러한 수준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발달시키고 발전시킨 이 한국이 과연 언제까지 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건세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건세사를 세 가지 시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화시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조선입니다. 한국이 나라를 오픈 1882년에 조미 통상 조약이 되면서 오픈되는데,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어려움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개방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이 가졌던 아주 특수한 문제입니다. 나라를 오픈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일본같이, 일본은 1868년에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건대화를 하고 다 이렇게 오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못하느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 청나라, 일본 이 세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오픈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전혀 그런 외세 간섭이나 세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지 유신은 탑 다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가 우리가 오픈할 때, 자, 청나라를 따라갈 것이냐, 러시아를 따라갈 것이냐,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화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에 우리가 모든 사정을 보면은 도저히 청나라를 따라서 국가를 오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지를 못해서 가장 그래도 싫든 좋든 간에 일본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건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홍영식이라든가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이 다 친일파다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오픈하려면 그 롤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청나라를 따라서 어떻게 그게 안 돼요. 러시아도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서구 문물을 받아가지고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시킨 일본밖에는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은 일본대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개화기가 근대화를 같이 병행하면서 겪었던 큰 그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우리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갑신정, 이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이분들이 다들 일본에 망명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1984년, 그러니까 꼭 10년 후에 다시 갑오경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러한 그 나라를 어떻게 오픈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아주 애절한 그런 처절한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두가 How to open, 이 나라 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였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해나가는 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한번 다시 한번 거기죠.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1884년, 85년 건물에 많이 들어오죠. 84년 알렌이 들어오고, 그 85년은 아펜텔라,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렌이 고종과의 관계에서 민영익을 갑신정변 때 살려줌으로써 재정원을 열게 돼서 현대, 아주 혁명적입니다. 현대 이 메디컬 나레지가 전혀 우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처음으로 도입되잖아요. 그런데 1904년에 가서 비로소 병원이 현대식 병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에이비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고 의사가 이 카나다 사람인 네 분이 미국에 와서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조선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루이스 세브란스. 이분이 $10,000을 줬어요, 그 당시. 근데 이 세브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탠다드 오일을 시작할 때 그걸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탠다드 오일이 다 엑슨 모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갑부가 감동을 받고 $10,000을 줘서 그 $10,000을 가지고 와서 서울역 앞에 복숭아골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거기 보면 거기 연세대학교 뭡니까? 그 빌딩이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최신식 서구 병원을 지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이 근대화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를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그래서 1904년에 세브란스가 학교를 시작해서 1908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는데 이게 또 놀랍니다. 7명이 졸업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서양이라고, 여기 저쪽에 앉아있죠?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7분 가운데 하나인데 누구냐? 박서양이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백정의 아들이 이런 가장 첨단 가는 의학인 교육을 받을 수가 꿈도 못 꿀 텐데 세브란스가 이제 이 에디슨이 그 사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훌륭한 외과 의사로 만납니다. 근데 일화를 들으면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뭐 소도 잡고 뭐서 외과 의사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근대화의 신분차별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백정의 아들이, 우리가 백정 아들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자기 몸을 주고 수술을 받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 박서양의 아버지가, 백정인데, 박춘영이라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인들이, 아니, 내가 양반인데 저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본다? 이거 말이 안 돼. 도저히 이거 억셉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졌어요. 백정 같이, 우리 백정 예수 믿는 건 좋으나 예배하는 자리는 분리를 하자. 그런데 입학 안에 있었고, 서울의 연동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연동교회가 갈라져서 성동교회로 나오면서 백정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혁명입니다. 신분제도가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한 혁명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이 여성 문제.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녀 같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출석, 근데 그 기독 선교사는 다 같이 앉아야 된다. 주장합니다. 여자들도 똑같아. 저기 마룻바닥에서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다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걸 주장하니까 그러면은 컴프로마이즈. 같이 앉긴 앉되 자리만큼은 분리를 시키자. 그리고 서로 보면 안 돼. 남녀 7세 부동석인 데서 휘장을 중간에 쭉 펴놓고 서로 못 봐요. 앉기는 같이 앉는데 그 앞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 보는데 교인들끼리는 서로 못 봐요. 나갈 때 사람 많아서 집에 들어가고. 제가 어릴 때 클 때도 휘장은 없었지만 반은 항상 교회가 남반이 있고 여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같이 한 교회에서 예를 본다는 이 자체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남녀 평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알 때 왜 선교사들이 그 조상 그 제사를 반대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게 반드시 종교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 제사 지날 때마다 한국의 제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해요. 그것도 종갓집은요 1년에 제사가 10번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며 수고며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게 선교사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라의 사회 풍습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 ancestor worship이 조상 숭배를 갖다가 금하자. 술과 담배를 금하자.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 1973년에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여름 방학 동안에 어떤 시골 조그마한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래도 시골이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아주 시골이지만 그 부다교회예요. 왜? 담배를 재배해가지고 장로들이 다 담배밭을 매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는 담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미국의 장로가 말이죠. 담배밭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우리 한국 실정에 그때는 담배나 술을 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좀 없애가지고 여성을 해방을 좀 시켜야 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회 개혁을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들의 이 업적이 이건 사실은 탑다운이 아니고 바람업 아예 사회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아주 큰 이슈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근대화적인 가치관, 사상을 씌워준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지 말든지 교회를 하든지 관계없이 이건 정말 놀라운 혁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바쁘니까 그냥 간단히 들어가죠. 해방 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건들이 나는데 해방 전에 참 일본이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런데 실제로 철도 놓아주고 학교도 국민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제도도 다 근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덕을 많이 보고 금융제도 뭐 이런 것이 금융조합 무슨 식산은행 뭐 이런 게 다 생겨나고 그런데 다들 이제 사회학자들이 요즘 와서는 일본의 공적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지금 역사학계에서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일본이 근대화를 하는데 근대화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인프라, 요즘으로 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꾼 거예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두 번째는 시스템,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킨다고 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본화시키는가, 식민지화시키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이걸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치관이나 사상이 근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식의 우리의 자주라든가 독립이라든가 이런 그 가치관의 변화는 전혀 없었거든요. 일본어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고, 해방 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건국을 하고 1948년 그때 이제 건국을 하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때가 우리 국시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러한 방향에 딱 서게 됩니다. 이걸 세워준 것이 우리 건국 이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잡해 이념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남북이 그래서 좌익, 우익.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도 벌써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다 하는 기본적인 틀을 세운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쟁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리 많은 걸 다 생각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교육이 근대화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초등학교, 일반 국민학교를 전부 의무교육으로 바꿨어요.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그 당시 전쟁, 1950년 전쟁 때인데, 이 전쟁 가운데서도 교육을 실행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근데 그때 문교부 장관이 용재 백낙준입니다. 근데 이 용재 백낙준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조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연구를 해보면 그 용재 백낙준이 1948년부터 미 군정청에 교육심의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 교육을 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주립대학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없더라도 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서는 그 당시에 사립학교나 있고 서울에 뭐 몇 학교 있지 지방에 국립대학이 없었습니다. 용재 백낙준이 이거 세운 겁니다. 그때부터 각 도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뭐 충북대학교 각 도마다 국립대학을 세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들 이걸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또 대학 교육도 이 고등교육도 비교적 누구든지 좀 돈이 없더라도 갈 수 있는 교육경을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는 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경성제국대학. 한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국대학이. 근데 백낙준이 그걸 이제 각 도마다 국립대학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그 혁명. 그리고 교과서를 종이를 미국에 와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생각납니까? 국민을 다닐 때 교과서 보면 다 이렇게 종이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미국의 뭐 유네스코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교과서를 찍었다. 문교부 장관 백낙준 하고 여러분 아마 그거 교과서 보던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교육의 근대화를 시작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 본격적인 근대화 1961년 이후부터 되는데 그때가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961년부터 68년까지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얘기들 뭐 말씀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근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할 도리가 없어요. 박정희가 혁명을 했는데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뭐 구호는 외치고 들어왔는데 막상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 1963년에 미국에 와서 존 F 케네디한테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죽잖아요. 그 전에 와서 차관을 다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서
서독에 가서 우리 1964년에 이제 광부로 나가고 간호보조사로 나가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몸으로 때운 겁니다. 우리 몸이 나갔어요. 우리 근대화가 기술이고 아니고 우리의 무슨 특별한 지식도 아니고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 당시 대학 졸업생들이 광부로 나갔죠. 8,0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첫 출발점인데 그 다음 1964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월남전입니다. 월남전 파병을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월남, 지금 베트남, 남의 나라에 가서 돈을 받고 내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했고 또 그 당시 외국에서 볼 때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학생들이 그래요. 야, 너희 나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돈 받고 용병 전쟁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때 그 교수들도 학생들도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가. 그러나 박정희가 그 눈물을 머금고 그걸 해나갔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안 돼.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걸 다 알고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참고 나가자. 몸으로 때우자. 몸으로 나갔습니다. 32만 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5,000명이 죽고 10,000명이 부상을 받고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월남전이 끝나면서 1973년에 우리가 다 밑으로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따라 나갔던 건설 회사들이 다들 본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월남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한국으로 갈 것이 아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왕 내친 김에 중동으로 가자. 그래서 중동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오일 만나는 그런 큰 나라에 돈 많은 나라에다가 그때 현대건설이 막 나가고 그냥 그 굉장한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몸으로 때우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된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기술도 걱정은 무조건 나가보자.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중동에 나가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선 우리는 몸으로 때운 겁니다. 이 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재주가 많은 것도 기술이 같은 게 전부 다 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미국에 나온 분들도 그 당시에 다 바느질 공장, 청소, 그다음에 이름이 남청여바, 남자는 청소, 여자는 바느질 공장. 우리가 다 몸을 때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애난데일이 1970년대는 이게 형편없는 땅입니다. 누가 이걸 지금의 이런 금싸레기 땅에 만들었냐? 우리가 몸으로 만든 겁니다. 올림픽 블루바드, 웨스턴 에비뉴, LA 그 근처가 다 형편없던 곳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다 바꾼 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이룬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몸으로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박정희하고 포항제철을 이룩한 박태준이가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자, 포항제철을 만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세계은행에 와서 이 차관을 신청했는데 그게 다 빠꾸돼서 안 됐어요. 왜?
그때 영국 사람이 한국 담당 책임자인데 이걸 다 보더니 도저히 이걸 가지고 제철 공장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식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이 프로포즈를 아무리 넣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태진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일 청구 자금이 나와 있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1964년에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정상으로다가 이제 조약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대일 청구권에서 받은 돈 가운데서 50만 5천 불을 갖다가 투자하는데 그것도 일본 정부가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그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본에서 정해준 분야가 있어요. 이건 농업에 쓰는 거다. 이건 무슨 어디에 기계를 사들이는 데 쓰는 거다.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돌려가지고 제철 공장을 짓겠다. 그러니까 다들 일본 관리들이 노노노노 했는데 이걸 설득을 시킨 사람이 박태준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일본에 있는 이 제철 재료를 우리가 사겠다. 그런 조건으로다가 그 목적을 바꿔서 쓰게 돼서 포항제철을 짓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하면 택도 없지요. 이게 제철 공장 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용광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지막 제품 나오려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했냐? 우리 한국 사람 잘하겠죠? 새치기. 그때는 좋은 의미의 새치를 해요. 그 출석 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 따라갑니까? 이게 따라 붙여야 되는데 안 되겠다. 새치기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서 수입을 할 때 반제품을 이미 반쯤은 된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완제품으로 바꿔요. 그래서 팔아요. 이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2단계를 생략하고 마지막 2단계를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용광로로 다시 한 거예요. 이거 포항제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미쯔비시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다 사가지고 와서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이게 우리 작전입니다. 이게 새치기. 제가 이걸 새치기 작전. 이게 좋은 말이죠. 새치기 좋은 이유. 새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현대가 이렇게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현대의 기아가 이거 아주 최고 수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새치기 안 해서는 이거 어느 천년에 자동차 부속품 엔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까지 올라면 이거 말이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잘 돌아간 겁니다. 그때는 작전을 잘 쓴 거예요. 삼성도 그렇죠. 현대도 그렇죠. 다 그렇게 했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간에 반제품 가져 들어와서 어떻게 더 특수하게 완제품 만드느냐. 이게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재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1988년에 올림픽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1964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합니다. 이게 놀라운 과정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렇게 성장한 것은 한국 전쟁이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 없습니다. 6.25 때. 그런데 물자를 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그 자동차,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서 썼던 그 트럭들이 다 일본에서 엔진을 만들어가 나왔거든요. 그 바람에 일본이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월남전에 가서 몸으로 때우고, 일본은 기술로다가 때워가지고 돈을 법니다. 약간 1964년까지는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런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못 됐어요. 1964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신간생 블러 트레인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주목을 받고 그때 세계 지도에 일본이 쉽게 말하면 on the map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64년부터가 글로벌 시대로 이게 이제 세계화 시대로 진입이 됐는데 우리는 1988년 올림픽에서 자신을 거기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근대화를 이 세계화 같이 해봤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개화기, 근대기, 그 다음에 세계화, 글로벌라이징 이 세 기간이 구분이 돼요. 우리 한국은 이걸 같이 해버려요. 왜? 워낙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언제 뭐 체계적으로 하나씩 못해요.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simultaneously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다 드리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어떠냐면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 한국의 지금 위상이라든가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어느 세계도 다 퍼져 있습니다. 다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외국어 학과 안에 한국어 과정이 지금 있는데 이번 학기에 등록한 학생이 몇몇쯤 될 것 같아요. 40명? 100명? 300명이 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랄 사실은 그 등록한 학생들의 99%가 non 코리안입니다. 한국 학생이 별로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non 코리안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20년 전부터 예측을 못했어요. 왜 이런 지금 조지 타운도 좀 그렇고 조지 메이슨은 아주 더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근데 참 한국이 글로벌라이즈를 하면서 우리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이 전자 이게 다 지금 이게 그 기술이 아주 글로벌라이즈 되는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는 컬처, 특히 팝 컬처. 이게 놀랍습니다. K-pop, 뭐 BTS. 지금 젊은 애들이 왜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택하느냐? 미국 애들이 K-pop.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로서는 우리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슴을 치고 자기들의 영혼을 깨우고 말이지 이런 노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코리안 랭귀지를 아주 전공을 하겠다는 사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전공까지 합하면 만 60명.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런 그 현상이 우리의 이 대중문화라는 게 놀랍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라이프,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그밖에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한국의 지금 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삼천리 반도 안에 뭐 한국 그런데 앞으로는 코리아 비욘드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 이름을 바꿔야 돼요. 글로벌 코리아.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길은 글로벌 코리아입니다. 삼천리 반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버리고 어떻게 전 세계에 이걸 갖다가 컬처럴 코리아
혹은 글로벌 커리어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자, 기술이 이렇게 우리 한국 기술이 뻗어나갔죠. 우리의 팝 컬처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은 우리의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나와야 됩니다. 전통적인 가치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이 한국 음식, 이게 뭐 굉장합니다. 김치가 저기 코스트코 가도 김치 팔고,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이 김치가 이렇게까지 팔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음식 문화라든가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가 이것이 전부 지금 글로벌화를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일본이 한참 올라올 때,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요즘 한국이 잘못하면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얘기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 가운데서, 우리 전통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이념이 있느냐, 이걸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이 한국도 그냥 이코노믹 애니멀.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홍익인간, 왜 고리타분한 이 홍익인간 얘기하느냐. 이 홍익인간, 이건 고조선, 이제 당군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고조선 때, 삼국유사, 이련이선 삼국유사 가운데서 이게 나오는데, 그리고 제왕운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걸 들고 나오느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그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즘 그 첨단 가는 미국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인간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인간을 과거같이 개인적인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추구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우주적인 인간을 우리가 그런 인간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지금 지성계에 다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인데, 홍익인간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 홍익인간이 우리나라를 보면 국시 거의 반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이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희한한 그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저도 모르다가 요즘 이걸 좀 해보니까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12명이 홍익인간에게 빼버리자. 그래, 청원서를 냈어요. 세상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홍익인간을 우리 교육이면서 빼버리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이게 무시가, 이건 뭐, 얼이 나가고, 골이 나가고, 썰개가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했는데, 자, 왜 제가 이 홍익인간을 말씀드리자면, 이 홍익인간을 우리 교육 이념으로 내세운 분이 용재 백낙준입니다. 백낙준이 1948년부터 그 군정시에 이 교육심의위원으로 들어갔고, 1950년에 제2대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제1대 문교부 장관이 안우상이고, 그 다음 제2대가 백낙준인데, 백낙준이 되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홍익인간을 갖다가 우리 교육 이념의 교육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인보, 위당 정인보가 한국의 정말 유명한 이 한학자요, 또 문장가고 언론인이고 학자입니다. 아깝게도 이분이 1950년에 납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한 거예요. 아니, 백낙준이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1916년에 미국에 와서 팝 칼레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예일대학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1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기독교 목사입니다.
어떻게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이라는 홍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련의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그 전에 이미 원효가 쓴 대성기실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성기실론서, 대성기실론을 해석하는 그 책에다가 홍익중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불교에서 나올 법도 했던 그 단어를 한국의 최첨단 현대 교육 이념으로다가 그도 기독교 목사가 홍익인간을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의당 정의보 선생이 정말 나는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그 아량과 높은 학식에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홍익인간의 의미가 뭐냐. 자, 요것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시장하시니까 요것만 하고.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홍익이 나왔죠. 여기 홍익이란 말은 홍은 큰 홍자입니다. 이건 이익, 많은 큰 이익을 베푼다. 이게 베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익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 홍익인간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나오지만 거의 다가 거의 100%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아주 넓고 큰 덕을 끼친다. 이것이 홍익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무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다른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크지만 홍익이라는 말을 이제까지 조금 용재 백낙준 박사님이 그걸 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홍익이라는 말을 저는 하나의 modifier, 인간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홍익인간이다. 인간에게 목적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인간에게 큰 이익을 끼친다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에 내세울 인간상이 어떤 상이냐? 글로벌 휴머니즘. 영어로 제가 번역하면 이게 바로 글로벌 휴머니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많은 자연과 우주와 사회와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크게 끼치는 인간이 되라.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잖아요. 인간에 대한 하나의 수식으로다가 홍익인간.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의 평화와 이익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인간. 글로벌 휴머니티, 글로벌 휴머니즘. 심지어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요즘 이렇게 뭐 환경도 복잡하고 이렇게 뭐 이게 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공간에다가 이익을 끼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의 참 뜻이 아닌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